야,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어 서영자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종로 버스 정류장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서영자는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 아무도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보이는 광경인가 싶었어요. 괜찮으세요? 서영자가 노인의 어깨를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주머니를 뒤적이는 서영자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수법 요즘 많다던데. 쓰러진 척하는 동료랑 짜고 소매치기 하는 거 아냐? 남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자의 주름진 손에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심의 눈초리만 던질 뿐이었죠. 폰 내려요. 서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 당뇨약 안 먹어서 쓰러진 거예요. 약봉지에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콧방귀를 뀌며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했고 그 공기는 서영자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할머니, 인파 사이로 서영자의 손자 지훈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16살의 앳된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서영자는 지훈을 바라보며 약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가 훔치지 않았단다. 난 도움을 주려던 것뿐이야. 젊은 남자가 비웃었지만 그때 쓰러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약, 내 약, 하고 중얼거렸죠.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점차 흩어졌고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서영자는 노인을 부축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과정 내내 지훈의 표정은 어두웠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영자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손자에게 부끄러운 존재였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우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할머니와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서영자는 그런 손자의 등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었어요.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 보는 눈이 어떤지 아세요? 서영자는 손자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새 종로의 높은 빌딩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사는 낡은 동네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집에 도착한 지우는 신발을 대충 벗어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는 소리에 서영자의 가슴이 찌릿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좁은 부엌으로 들어선 서영자는 찜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되어 녹이 슬고 손잡이가 망가진 찜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죠. 가습기 고지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체남 4개월이라는 빨간 글씨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서영자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사용한 면장갑과 찐빵 반죽에 쓰던 나무 주걱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주름진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손으로 100명을 먹였는데 지금은 너 하나도 못 지키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영자는 문득 사진첩을 꺼내었어요. 낡은 사진첩 사이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광화문 종점의 찐빵 할머니, 오늘도 따뜻한 나눔이라는 제목의 작은 기사였죠. 지훈의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영자는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두드리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저 공부해야 해요. 공부는커녕 게임 소리만 요란한 것을 알면서도 서영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방문 앞에 작은 접시에 담은 과일을 놓고 돌아섰어요. 어쩌면 오늘 밤도 그 과일은 그대로 남아있겠지요. 식탁에 앉은 서영자는 아들 부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지훈뿐이었죠.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내일은 무슨 말을 해볼까? 서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지훈은 귀를 막고 할머니를 외면할 것이 뻔했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단단한 벽이었어요. 서영자의 꿈속에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1980년대 광화문 종점으로 돌아간 그녀는 다시 젊은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서영자는 석탄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죠. 그녀의 작은 노점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줌마, 찐빵 5개 주세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추위에 떨며 다가왔어요. 서영자는 환하게 웃으며 따끈한 찐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6개예요. 하나 더 넣어줬어. 서영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하나 더 먹어야 따뜻하지. 여학생들은 기뻐하며 찐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근데 왜 항상 찐빵만 파세요? 다른 것도 팔면 더 돈 벌 수 있지 않아요? 서영자는 석탄 가마솥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찐빵은 특별해. 밀가루, 팥, 그리고 내 정성만 있으면 돼. 그리고 누구나 먹을 수 있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배부르게 해주니까. 찐빵을 팔던 그날도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버스 정류장에는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죠. 서영자는 평소보다 찐빵을 더 많이 준비했지만 해가 지기도 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3개의 찐빵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나누는 찐빵이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는 노숙자 한 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자는 조용히 다가가 찐빵 하나를 건넸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노숙자는 깜짝 놀라 서영자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 옆에는 학교 가방을 메고 혼자 서 있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엄마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해가 저물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자는 아이에게 다가가 2번째 찐빵을 건넸죠.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 금방 올 거야. 서영자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마지막 찐빵은 항상 우연히 만나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지하철 계단에서 허리를 굽혀 동전을 줍는 할머니였어요. 서영자는 찐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네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영자에게는 하루 종일 번 돈보다 더 값진 것이었죠. 저녁이 깊어가자 서영자는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하루 매출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서영자에게 찐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희망이었고 차가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되기도 했죠. 1983년 12월 서울은 기록적인 한파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광화문 버스 종점에서 서영자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노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달력은 연말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게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 것은 14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은 얇은 교복만 입은 채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어요. 서영자는 다가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생, 왜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 있니? 서영자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의 눈은 공허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안 가고 뭐하니?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서영자가 다시 말을 걸었지만 소년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더욱 웅크릴 뿐이었습니다. 서영자는 소년의 모습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 공허한 눈빛, 차가운 입술, 그리고 희망 없는 자세는 그녀가 이전에도 본 적 있는 것이었어요.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서영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야 소년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자는 가방을 열어 마지막으로 남은 찐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나누는 찐빵 중 마지막 것이었죠. 이름이 뭐니? 서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윤세진입니다. 세진아, 이거. 서영자는 찐빵을 반으로 쪼개어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나눠 먹으라고 만든 거야. 혼자 다 먹으면 맛도 없어. 윤세진은 망설이다가 찐빵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영자는 나머지 반쪽을 들고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니? 서영자가 물었습니다. 바로 대답이 없었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윤세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찐빵을 한 입 베어 문 그의 얼굴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은? 서영자의 질문에 윤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기 싫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요. 서영자는 소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세진아, 오늘 밤은 어디서 지낼 거니? 윤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영자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도 아닌 곳을 향한 눈빛이었어요. 이봐, 세진아. 서영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하지 마.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내가 볼 것들이 아직 많아. 윤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사라져도. 서영자는 소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찾을 거야. 내가 널 기억할 거야, 윤세진.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내 소년의 교복에 달아주었어요. 그것은 오래된 버스 배지였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을 기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찐빵을 다 먹은 윤세진의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돌았습니다. 서영자는 소년을 가까운 찜질방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소년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집에 가는 버스비야. 그리고 이건
서영자는 소년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내 연락처야.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윤세진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희미했지만 분명한 희망의 표시였어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2025년 4월 서영자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78살이 된 그녀는 이제 시력이 많이 약해져 화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익숙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은 국내 최대 식품 기업 반쪽 찐빵의 윤세진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영자는 그 이름에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윤세진.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60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의 가슴에는 작은 버스 모양의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윤 회장님, 반쪽 찐빵이라는 독특한 회사 이름과 로고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윤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네, 45년 전 광화문 버스 종점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14살 때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서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찐빵 주걱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사실 세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윤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갈 곳이 없었고 그날이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앵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광화문에서 찐빵 노점을 하시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윤세진이 말했어요. 그분은 제게 마지막 찐빵 하나를 반으로 쪼개 건네주셨어요. 이건 나눠 먹으라고 만든 거야. 혼자 다 먹으면 맛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말이었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소년 윤세진이 지금 TV 화면 속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반쪽 찐빵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윤세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회사의 로고는 반으로 나눈 찐빵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매출의 10%를 항상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그 은인을 다시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윤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당시 그분이 주신 이 배지와 버스 단추만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가슴의 배지를 보여주었어요.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반쪽 찐빵을 기억합니다. 서영자는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주걱을 꼭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진아, 서영자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 자랐구나. 할머니, 그냥 찐빵 장수였으면서 무슨 CEO를 살렸다는 거예요? 다들 비웃어요. 저까지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지훈의 눈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자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지훈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지훈아. 서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단다. 그냥 오래된 일이라.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학교도 못 가겠어요.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서영자는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한 일에 부끄러움을 느낀 적은 없었지만 손자에게 상처를 준 것이 괴로웠어요. 집에 돌아온 서영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버스 단추들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윤세진에게 준 것과 같은 배지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서영자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라고 해봤자 누가 믿을까? 서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은 드물었기에 서영자는 놀라움과 경계심을 느꼈어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영자 여사님 맞으신가요?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서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윤세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영자는 문틀을 붙잡아야 했어요. 눈앞의 남자는 분명 TV에서 본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그 소년이라니. 세진아? 서영자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윤세진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버스 배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1983년 겨울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서 찐빵을 나눠 먹는 소년과 여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PD가 제보를 받고 오래된 신문사 자료를 찾아주었습니다. 윤세진이 말했어요. 당시 한 기자가 우연히 우리를 찍었더군요. 광화문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겁니다. 서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니? 30년간 찾았습니다. 윤세진의 목소리는 깊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방송 이후 제보가 쏟아졌고 마침내 여사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서다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윤세진은 지훈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서영자 여사님의 손자구나. 윤세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세진은 서영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며 제 회사의 뿌리입니다. 제가 망설이던 그날 이분이 건네준 반쪽 찐빵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세진은 지훈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단순한 찐빵 장수가 아니야. 그분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셔. 그날 밤 서영자의 작은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세진은 자신이 어떻게 그날 이후 삶을 바꾸었는지 찐빵 회사를 세우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에 서영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머니를 향한 새로운 존경심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의 학교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공한 기업인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강단 위에는 윤세진 회장과 함께 서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 반쪽 찐빵의 윤세진 회장님과 그의 인생을 바꾼 분이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일었습니다. 강단 앞줄에 앉은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세진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종종 가장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 버스 정류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리고 한 여인이 건넨 반쪽 찐빵이 그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윤세진이 서영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영자 여사님,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평생 대중 앞에서 말한 적이 없던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그저 찐빵을 팔던 사람입니다. 서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찐빵이 뭐냐고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작고 따뜻한 응원이에요. 처음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지만 서영자의 진심 어린 말투에 곧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추운 날 손을 녹이는 따뜻함, 배고픈 날 허기를 채워주는 포만감, 외로운 날 누군가 나를 생각한다는 위로. 서영자가 계속했어요. 찐빵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마음을 담아야 진짜 맛이 나는 것. 학생들은 숨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영자는 자신이 광화문에서 찐빵을 팔던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작은 온기를 나누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서운 곳이에요. 하지만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작은 따뜻함이 되어줄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 한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어요. 저는 이분의 손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가 그저 찐빵 파는 분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냥 찐빵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서영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주까지 지훈을 놀리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동안 많이 미안해요. 서영자는 손자의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찐빵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영자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찜통이 들려 있었어요. 윤세진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최신식 찜통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녀만의 비법으로 만든 찐빵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서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자 그녀는 찜통을 열었어요. 이리 오렴. 서영자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이거 먹어볼래?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찐빵이야. 서영자는 찐빵 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갰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왜 반으로 나눠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세상엔 혼자 먹는 빵보다 나눠 먹는 게 더 뜨겁단다. 아이는 반쪽 찐빵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나머지 반쪽은 누구 줄 거니? 서영자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가리켰어요. 저분 주면 안 될까요? 서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아이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고 반쪽 찐빵을 건넸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던 노인의 얼굴에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45년 전 그날처럼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온기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서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지훈과 윤세진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서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었지. 지훈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윤세진도 그들과 함께 했어요. 서영자는 찜통에서 남은 찐빵들을 꺼내 나눠주었습니다. 윤 회장님, 이제 이렇게 비싼 양복 입고 다니시는데 제 찐빵이 입맛에 맞을까요? 서영자가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윤세진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마음이 담긴 음식입니다. 여사님의 찐빵만큼 따뜻한 음식은 없어요. 지우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학교 숙제는 내 인생의 롤모델에 대한 에세이였고 그는 주저없이 할머니에 대해 썼어요. 아이가 다시 돌아와 서영자에게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눠줄게요. 서영자는 사탕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공원에는 따뜻한 황혼이 내려앉았어요. 서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거야. 윤세진과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작은 온기가 모여 큰 불을 이루고 작은 희망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요. 서영자의 손에는 여전히 아이가 준 작은 사탕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나눈 온기가 다시 그녀에게 돌아온 증표였어요. 인생은 마치 반쪽 찐빵처럼 나눌수록 더 커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이 작은 나눔으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찐빵의 마법이자 인생의 참맛이었으니까요.